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자원이 없는 가난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한국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은 전적으로 중국과 미국 같은 강대국의 도움 덕분이 아닙니까? 하버드 국제경제포럼, 미국 보스턴 캠퍼스의 웅장한 컨퍼런스홀에 가시 돋친 발언이 터져나왔습니다. 말을 내뱉은 사람은 중국 경제대표단 단장 리시안. 북경대 경제학 교수이자 중국 국무원. 경제자문위원인 그는 단상에 서서 한국을 향해 노골적인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그의 말에 중국 대표단 4명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며 싱글벙글 웃어댔고 그들 뒤로 앉은 서구권 참석자들 중 일부도 은근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리시안의 표정은 오만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포디움에 두 손을 짚고 몸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누가 봐도 상대를 깔보는 듯한 자세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발언은 더욱 도발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중국은 5000년 문명의 중심지로서 주변국들에게 항상 관대했습니다. 한반도는 우리의 변방에 불과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가진 것이라곤 반도라는 작은 땅덩어리뿐입니다. 석유도, 천연가스도, 희토류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경제강국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회의장 맨 뒷줄 구석에 앉아있던 한 남자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박성민 대한민국 해운협회 회장이자 이 자리에 홀로 참석한 한국 대표였습니다. 그의 두꺼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60을 넘긴 나이에도 단단한 체격과 그을린 피부는 그가 평범한 기업인이 아님을 말해주었습니다. 발표를 진행하던 하버드 경제학과 마이클 스미스 교수는 중국 대표의 발언에 학술적 무게를 더했습니다. 리시안 교수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천연자원은 국가 성장의 근간이었습니다. 한국과 같이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은 결국 주변 강대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제한적 성장만 가능했다는 것이 경제사학의 일반적 견해입니다. 그 말에 중국 대표단이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왕의 부단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료들에게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회의장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수십 개국에서 온 경제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 앞에서 한 국가가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박성민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울산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던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교수는 그의 손짓을 무시한 채 중국 대표단에게 더 많은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박성민의 거친 손등에는 아직도 용접 화상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19살 때부터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며 뙤약볕 아래 쇳물을 다루던 시절부터 남은 상처들이었습니다. 중국 대표단의 오만한 웃음소리를 들으며 그는 자신의 인생 여정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고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조선소로 뛰어들었던 10대 시절.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깜깜한 밤까지 용접을 하던 날들. 그 시절 그가 만들었던 배들은 지금 세계 바다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용접공에서 시작해 반장, 과장, 이사를 거쳐 이제는 대한민국 해운협회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두꺼운 손등은 한국 조선업의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마이클 교수가 회의장을 둘러보았지만 박성민의 손을 다시 한번 무시했습니다. 중국 대표단 쪽을 향한 그의 눈빛이 명백했습니다. 리시안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아시아에서 천연자원과 함께 중요한 것은 역사적 문명의 중심이었는지의 여부입니다. 중화문명은 항상 중심이었고 일본과 한국 같은 주변국들은 우리 문명의 변방에 불과했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박성민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부러 한 번 더 손을 들었습니다. 마이클 교수는 이번에도 그를 무시하려 했지만 갑자기 눈이 마주쳤습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네, 뒤쪽 신사분. 질문 있으십니까? 박성민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키는 크지 않았지만 단단한 체구는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쇠를 다루던 손으로 넥타이를 살짝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반박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힘이 있었습니다. 조선소에서 용접기 소리를 뚫고 작업자들과 소통하던 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갑자기 흥미를 잃은 듯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고 리시아는 건방진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이클 교수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반박이라. 좋습니다. 하지만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일정이 촉박하네요. 박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말할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고 전 세계를 누비며 해운 계약을 따내던 경험이 그의 무기였습니다. 이론이나 통계가 아닌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말할 차례였습니다. 회의장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이제 박성민에게 쏠렸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여전히 불손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들 눈에도 작은 호기심이 보였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말씀하신 자원 없는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박성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30년 현장에서 다져진 자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태블릿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하려는 것은 암기한 통계가 아니라 피부로 느낀 경험이었습니다. 리시아는 여전히 불손한 미소를 지으며 중국 대표단을 향해 눈짓했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눈을 흘기며 킥킥거렸습니다. 회의장 분위기는 여전히 중국 편이었습니다. 심지어 마이클 교수도 시계를 흘끗 보며 말을 서두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성민은 이런 무시와 조롱이 익숙했습니다. 첫 해외 출장에서 세계적인 해운회사 임원들에게 무시당했을 때도, 유럽 조선소 관계자들이 한국 기술을 얕잡아 봤을 때도 항상 같은 표정으로 자신의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두를 침묵시켰죠. 제가 처음 용접공으로 일할 때 울산 조선소에서는 하루에 5시간도 못 자면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은 경제학 교수나 정부 관료의 입에서 나올 법한 말을 기대했지만 예상치 못한 인생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우리에게는 석유 한 방울, 철광석 한 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대형 선박의 절반 이상이 우리 손으로 만들어집니다. 리시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살짝 사라졌습니다. 그는 옆자리 왕웨이에게 뭐라고 속삭였지만 왕웨이도 이제는 표정이 진지해져 있었습니다. 중국 대표님께서는 천연자원이 없으면 강대국이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원이란 게 꼭 땅속에만 있는 것일까요? 박성민은 잠시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숨을 골랐습니다. 그가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해운협회 회장으로서 국제무대에 선 그에게 이건 단순한 토론이 아니었습니다. 용접공에서 시작해 평생을 바친 조선업과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었습니다. 마이클 교수가 갑자기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진지한 관심이 엿보였습니다. 박성민은 이제 본격적인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우리 한국인에게 바다는 국토의 연장선입니다. 땅이 아니라 바다가 우리의 자원이자 생존의 터전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원 없이도 강국이 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 말에 회의장 곳곳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리시안의 얼굴에서는 처음으로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지만 바다를 국토로 삼았습니다. 박성민은 이제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참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회의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말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사방이 바다인 반도국가입니다. 이것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라는 걸 깨달았죠. 바다는 세계 어디와도 연결되는 고속도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바다를 가장 잘 다루는 민족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박성민은 주머니에서 작은 금속 조각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처음 용접했던 선박의 일부였습니다. 30년이 넘도록 간직해온 부적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19살 때 처음 만든 배의 일부입니다. 그때 우리는 매일 16시간씩 일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조선국가가 되겠다는 꿈 하나로요. 리시아는 더 이상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중국 대표단도 이제는 서로 눈치를 보며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교수는 시계를 보는 것을 멈추고 박성민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중국 대표단께서는 한국이 자원 없이 어떻게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그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자원을 캐내는 대신 만들어냈습니다. 박성민은 자신의 태블릿을 켜고 화면을 회의장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그곳에는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30%가 한국에서 만든 배로 운송됩니다.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의 80%가 한국 조선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석유를 캐내지 않지만 석유를 운반하는 선박의 과반수를 만듭니다. 마이클 교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박성민의 발언에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장의 분위기가 확연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중국 대표단을 향하던 시선들이 이제는 모두 박성민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나지 않는 나라에서 세계 조선 강국이 되었습니다. 히토류가 나지 않는 나라에서 세계 최고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천연자원이 아니라 인적자원, 그리고 바다라는 무한한 통로가 우리의 자산이 된 겁니다. 박성민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오만함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낸 자의 담담한 자신감이었습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기준 세계 조선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38%입니다. 중국은 33%고요. 우리는 숫자로는 5% 차이지만 기술력 차이는 10년 이상입니다. 박성민은 스크린에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세계 조선 시장의 고부가 가치 선박 건조 점유율이었습니다. 여기서 한국은 55%, 중국은 20%를 차지했습니다. 수치는 명확했고 회의장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원이 없다는 핸디캡을 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됐습니다. 땅속에서 자원을 캐내는 대신 두뇌로 승부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박성민의 목소리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 전문가로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교과서적 이론이 아닌 현장에서 검증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세계 최초로 디지털 트윈 선박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건 가상 공간에 실제 선박의 쌍둥이를 만들어 원격으로 관리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 하나로 운항 효율이 30% 향상됐습니다. 회의장의 청중들은 이제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처음에 중국 대표단에 동조하던 서구권 참석자들도 박성민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자원을 캐내는 나라는 언젠가 자원이 고갈됩니다. 하지만 머리로 승부하는 나라는 계속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선택한 생존 방식입니다. 리시아는 이제 완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무언가를 속삭이며 자료를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료에는 박성민이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응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마이클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성민에게 직접 질문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수치네요. 그런데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국제 정치에서 강대국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성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교수님, 강대국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자국민의 삶의 질과 세계 발전에 기여하는 나라입니까? 그 질문에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마이클 교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서로 눈치를 보며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우리는 초강대국이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고 자원이 없는 작은 나라에서도 위대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마이클 교수의 표정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필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 존경의 빛이 어렸습니다. 박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에 대한 저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게 됐습니다. 교수의 말에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리시안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리시안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중국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광활한 국토를 가졌음에도 왜 고부가 가치 선박시장에서 한국에 뒤처져 있습니까? 자원만으로 강국이 된다는 이론에 따르면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 아닙니까? 리시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입을 열려다 다시 다물었습니다. 왕의가 그에게 무언가 속삭였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마이클 교수는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박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강대국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영토 크기나 군사력만으로 국가의 위상을 평가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중국 대표단에 동조하던 사람들의 표정이 진지해졌고 다른 참석자들은 박성민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성민은 침착하게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한국은 세계 시그랜트 지수 상위 10개국 안에 듭니다. 이건 바다를 활용한 경제력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천연자원이 없어도 바다를 통해 세계와 연결됐기 때문입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것은 사실 바다의 기적이었습니다. 마이클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이제 그의 태도는 처음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성민의 설명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선, 해운, 반도체, IT 모두 자원이 아닌 기술과 사람에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자원 부국들이 몇 세기에 걸쳐 이룬 산업화를 우리는 단 몇십 년 만에 이뤄냈습니다. 리시아는 이제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서둘러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장의 분위기가 그들에게 완전히 불리하게 돌아간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교수가 회의장의 모든 참석자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경제학의 고정관념을 깨는 중요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천연자원이 아닌 인적자원과 혁신이 국가 발전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언을 통해 확인하고 있군요. 리시안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서류 가방을 집어들며 왕웨이에게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에서는 더 이상 자신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이 깊은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마이클 교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박성민을 향해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박 회장님,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이 자원 없이 이런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성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 깊은 감정이 어렸습니다. 평생을 조선소에서 보낸 그에게 이 질문은 단순한 학술적 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위기의식입니다. 박성민의 간결한 대답에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이클 교수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위기의식이라.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늘 죽을 것 같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원이 없으니 머리로 이겨야 했고, 땅이 좁으니 바다로 나가야 했죠.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어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고, 더 빨리 뛰었고, 더 멀리 내다봤습니다. 리시아는 이제 완전히 패배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와 중국 대표단이 조용히 회의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막지 않았습니다. 모든 눈길은 이제 박성민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19살 때부터 조선소에서 일했습니다. 그때 우리 선배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배가 세계 바다에 떠 있어야 우리나라가 산다. 그 말이 우리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마이클 교수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트를 덮고 회의장 전체를 둘러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경제학적 통찰을 얻었습니다. 천연자원의 부재가 오히려 혁신과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를 목격했습니다. 회의장 뒤쪽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이제 완전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들의 오만한 태도는 박성민의 단단한 현실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처음에 리시안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는 달리 오늘 우리는 자원이 없어도 강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미래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될지도 모릅니다. 박성민은 태블릿을 끄고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회의장 곳곳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의 조심스러운 박수였지만 곧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이클 교수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 회장님, 오늘 발표는 단순한 토론을 넘어 모두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특히 저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회의장 전체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몇몇 참석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경의를 표했습니다. 박성민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의 거친 손등에 난 용접 자국이 조명 아래 반짝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마이클 교수는 박성민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존경의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박 회장님, 오늘 말씀은 제가 수년간 가르쳐온 경제 이론에 새로운 관점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제 강의에서 한국의 사례를 중요하게 다룰 생각입니다. 박성민은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교수님, 저는 그저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학문적인 통찰은 교수님께서 더 잘하실 겁니다. 그때 옆에서 젊은 연구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시아계 미국인이었습니다. 박 회장님, 저는 하버드 동아시아 연구소의 제임스 김입니다. 오늘 회장님 말씀을 듣고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저 같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에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박성민은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동이 어려 있었습니다. 회의장을 나서는 길에 박성민은 자신의 태블릿에 도착한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한국해운협회 사무실에서 보낸 긴급 메시지였습니다. 중국 해운업계 대표단이 한국과의 협력 회의를 긴급히 요청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의 진정한 승리는 중국 대표단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미 실질적인 변화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보스턴의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박성민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울산 조선소에서 밤늦게까지 배를 만들던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의 동료들이 흘린 땀이 지금 한국의 힘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성민은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하버드 국제경제포럼 특별 뉴스레터를 받았습니다. 첫 페이지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원 없는 강국의 비밀, 한국의 성공 사례가 전통 경제 이론을 뒤집다. 기사는 박성민의 발언을 상세히 인용하며 자원 의존형 경제 모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마이클 교수의 코멘트가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는 강대국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크기와 힘이 아니라 위기를 혁신으로 바꾸는 능력, 그것이 진정한 강국의 조건일지 모릅니다. 박성민은 창밖으로 흐르는 보스턴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가 지켜낸 것은 단순히 한 번의 토론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용접공에서 시작해 세계 무대에 선 그의 인생이 바로 한국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그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어 위대해졌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힘이다. 여러분도 우리나라의 진정한 힘을 느끼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더 많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